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그 전표를 갖다가 입력을 했었는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요, 거기 매출하고 매입 구분해서 입력하셨었죠. 그래서 코드 번호가 11번, 12번, 13번 뭐 이렇게 쭉 나열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카드와 관련된 거 17번, 18번, 19번, 현금과 관련된 거 현금 영수증이요, 22번 이렇게 입력했던 게 매출이었고, 그 다음에 매입은요 51번부터 시작했었죠. 자, 우리 이렇게 입력했던 그 자료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을까 봤더니 매출 항목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 항목이 있겠죠. 매입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매입 항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매출세액이겠죠. 매출세액이 만약에 12,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에다가 우리가 납부해야 될 금액 얼마가 되겠어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니까 7,000원은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다가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밑에서는 뭐라고 써놨냐면 납부세액이라고 써있어요. 납부세액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를 납부해야 돼요? 7,000원을 이렇게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느냐면 이런 경우도 있더래요. 여기 매출세액 우리가 예수금으로 받아놨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 5,000원인데 매입세액으로 만약에 2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납부세액이라고 안 그러고 환급세액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급세액이라고.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우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얼마를? 5,000원을. 그 다음에 매출세액을 더 많이 받아놨다면 그만큼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납부세액이라든지 환급세액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게 될 거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다음에 회계 처리하는 것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었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합니다. 여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따가 보면서 실제 금액으로 다시 한번 회계 처리를 하는 걸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여기서 한 번만 더 미리 연습할 겸 해서 복습할 겸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우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놓고요. 11,000원. 계정은 제가 쉽게 보게끔 하려고 일부러 금액은 간단하게 써요.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10,000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는 부가세 예수금 1,000원 이렇게 썼었죠 지난번에. 자, 이번엔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죠. 차변에 상품 금액은 7,000원만 하고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해갖고 7,700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부가세 제급금 해서 700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요.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 지금 일기 예정이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일기 예정이면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벌어진 부가세 예수금의 합계금액은 1,000원, 부가세 대급금의 합계금액은 7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과세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짜에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기 예정이었으면 여기 3월 며칠날? 31일날 회계 처리를 해서 부가세 예수금도 상계 처리해서 없애버려야 되고 부가세 대급금도 상계 처리해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하는 또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을 다 또 집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없애줄 때는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한 게 대변에 있죠. 네. 상계 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으로 써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얼마? 1,000원 이렇게 없애버리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도 없애줘야 되죠. 부가세 대급금 얼마? 700원을 이렇게 없애주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얼마 차이 나요? 300원 나죠? 300원은 지금 세금 납부해야 된다 그랬죠. 네. 근데 세금 납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하기로 했죠? 다음 달 25일. 그죠? 4월 25일까지 내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러나 지금 3월 31일 입장에서는 지금 세금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금액은 기정은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어요? 미지급금이죠. 미지급인데 세금이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이라고 이렇게 붙여주세요. 금액 얼마만 납부하면 돼요? 300원. 됐어요? 자, 이렇게 됐다가 날짜가 4월 25일 됐어요. 그럼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되죠. 네. 납부할 때는 차변에 뭐라고 쓰겠어요? 미지급 세금 없애줘야 되죠. 네. 미지급 세금 없애주고 300원. 자, 세무서까지 달려갈래요? 그냥 이체해 줄래요? 네. 어디에서? 보통 보통예금에서 300원 이렇게 이체해 줬다 그러면 되겠죠. 자, 얘를 갖다가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 일기 예정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상기처리해서 없애라 했죠. 네. 이렇게 상기처리해서 없애준 거예요. 됐죠? 그럼 모두 없애줘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도 없애줘야 되죠. 여기에 발생했던 거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차액 여기 미지급 세금으로 해놨죠. 그 다음에 4월 25일날 납부할 때 미지급 세금 상계처리해서 없애주면서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주면 되겠죠.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하나 더 할까? 자, 이번에는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1,000원이 아니라 얘가 지금 반대로 할지 볼까? 여기 1,200원이라고 할게요. 부가세 예수금은 1,200원. 부가세 대급금은 예를 들어서 1,500원. 1,600원 합시다. 1,600원.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오히려 어디에서 차이가 나요? 차변의 차이가 나죠? 네. 부가세 대급금은 여기 똑같이 1,600원.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을 더 많이 냈다는 뜻이에요. 예수금은 얼마 있었어요? 1200. 1,200원. 그러면 밑에 미지급 세금이 아니라 여기 차변에 400원이 차이가 나죠? 얘는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된다 그랬었죠? 네. 환급 금액은 지금 400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기정을 뭐라고 기록하느냐? 돈 못 받았죠? 네. 미수금이라고 그냥 쓰시면 돼요. 우리가 배운 대로. 뭐라고 쓴다? 미수금. 환급금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그냥 미수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예금 계좌 통장 있잖아요. 그걸 돈 보내줘요. 그럼 그때 차변에 보통 예금 쓰고 미수금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날짜가 돼서 이 돈 환급금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미수금, 그죠? 미수금 400원 이렇게 써주시고 오히려 이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겠죠? 보통 예금으로 금액이 400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경우 환급되는 경우, 납부되는 경우 다 설명해 드렸죠.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지금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한번 연습해 두면 실무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이거 매번 다를까요? 매번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금액만 다르지 계정은 우리 회계 기록한 담당자이기 때문에 쓰는 계정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배울 때 지금 잘 익혀 놓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아우성은 안 치겠죠. 근데 안 하고 있다 보면 까먹겠어요, 안 까먹겠어요? 까먹어요.
까먹죠? 그럼 제가 유튜브에 이거 지워버리겠어요? 그대로 놔두겠어요? 다 지울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봤던 교재에서 어디서 이거 봤는데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실무 업무 볼 때는 여러분이 봤던 교재 그대로 참고해서 기억하셔서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완전 자격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고 할 줄 알고 그래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연습만 몇 번 해보시게 되면 크게 잊어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 교재하고 이거 굳이 뭐 안 써도 되긴 하지만 회계 프로그램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는 28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화면에서요. 여기 탭 회계 관리라고 하는 위에 탭이 보이시나요? 네. 탭 옆에 부가가치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 탭을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두 개가 나와 있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있죠?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용어가 나오더라도 낯설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287페이지에 필수 예제 따라하기 예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조회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회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면 몇 월부터 몇 월을 뜻해요? 그쵸? 딱딱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기간을 안 가르쳐주고 2기 예정이다, 2기 확정이다, 1기 예정이다, 1기 확정이다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더라도 이런 과세 기간에 구분은 알고 계셔야겠죠.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엔터를 치게 되면 여러분이 앞에서 우리 입력했던 금액들이 여기 쭉 다 반영돼서 숫자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구성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가요. 빨간색, 파란색 구분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빨간색은 매출이고요. 파란색은 매입이에요. 자, 빨간색 입력했던 거 여러분이 코드 번호로 11번, 12번, 13번 이렇게 입력했던 것들을 기억하시죠? 자, 교재는 286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줄에 여기 지금 과세 표준이란 말 나오고 있죠? 과세 표준은 말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과세 표준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 표준은 바로 뭘 뜻하냐면 공급가액을 뜻해요. 이 과세 표준이란 말은요, 모든 세법에서 다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부가가치세에서만큼은 과세 표준은 공급가액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왜?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 세율 10% 곱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 과세 표준이라는 용어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쓰이고요. 밑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 세액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과세 표준은 여기 금액이라고 써 있는 이 금액이 공급가액을 뜻하는 것이고요. 과세 표준. 매출 세액은 뭘 뜻하는 거냐? 여기 세액을 뜻하는 거예요. 구분 되시겠어요? 자, 밑에 1번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 1번은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그 유형 매입매출점표세 입력할 때 11번 입력했던 항목 있죠. 11번 입력했던 항목이 여기 다 집계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매출을 했는데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였던 거. 됐나요? 두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얘는 지금 여러분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일단 통과.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는 17번 카고로 입력했던 거, 현금 영수증은 22번 현과로 입력했던 항목이 있었죠. 그 금액이 여기 합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가로 쳐놓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정규 영수증 외라고 되어 있죠. 증빙서류 있다 없다? 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가가치세 유형으로 14번 건별 입력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과세 말고 영세 있죠. 영세는 수출과 관련된 거라 그랬었죠. 수출과 관련된 건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여러분이 부가세 이용으로 12번 영세 이렇게 눌렀던 거 있죠. 그 금액이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랍니다. 당연히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은 없겠죠. 그 다음에 영세 기타는 여러분이 16번 수출이라고 입력했던 거 있죠. 그게 여기 집계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든지 예정신고 누락분은 사실 요 오른쪽에 우리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했던 거 여기다 자료 입력하는 거거든요.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 지금 해당 사항 없으니까 일단 통과. 대손수익 가감도 통과. 자, 그래서 지금 매출과 관련돼서 이익이 예정 때 과세 표준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어떤 거 대답하면 되냐고요? 요거 과세 표준 합계액 있죠? 요걸 대답하시면 돼요. 얘 이름이 뭐라고요? 과세 표준이에요. 매출의 과세 표준. 됐어요? 그러면 매출 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뭘 대답하면 되겠어요? 요 옆에 437만원 요거 대답하면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매출은 이 정도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매입세액 볼게요. 매입세액은 여러분이 매입세금계산서, 매입할 때 신용카드, 매입할 때 현금영수증 그런 것 계산서 다 받았었죠. 여기 매입세액의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여기 두 개로 나뉘어져요. 원래는 세 개인데 중간에 있는 수출기업, 수입 분납 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해당 사항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일반 매입도 있고 고정자산 매입도 있는데 다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일반 매입에만 여기 1840만원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교재에 그 286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으로 51번, 52번, 54번, 55번 여러 개 지금 입력했던 거 다 나와 있죠.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뭐까지 거기다가 불공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불공은 매입세 공제 안 해주기로 했던 거죠. 그것도 여기 일반 매입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게 되면요. 불공 거기 일반 매입에도 들어가 있지만 다시 여기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16번 있죠. 16번에서 똑같은 금액을 다시 빼줘요. 그럼 공제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매입세액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148만 5천원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다시 매출세액은 얼마? 437만원이죠. 그죠? 근데 매입세액은 148만 5천원이죠. 그러면 빼면 지금 매입세액이 훨씬 더 크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크잖아요. 그럼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288만 5천원이죠. 이거 세금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납부 환급세액 가로 쳐지면 환급이고 그 다음에 금액이 플러스면 납부세액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맨 밑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맨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차가감 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납부환급세액이나 차가감 납부환급세액이나
금액이 똑같죠. 네. 그럼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다는 뜻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신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있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납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금액은 밑에 걸 보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위에 걸 보고 납부해야 되겠어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금 이 중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죠. 네. 그죠? 근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간다면 그 금액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금액을 우리가 실제로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급을 받든지. 이해되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일단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매입세액 한번 보니까 매입세액에서는 지금 그 세금 계산서에 대한 것들만 나타나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있었잖아요. 걔 어디 갔어요? 걔는 어디 있느냐면 지금 여기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은 종목이 여러 가지여서 얘는 합계금액만 여기 반영되고요. 그 자세한 내역은 요 옆에 있어요. 거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도 여기 공급가액하고 세액이 금액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다가 해당되는 거 입력하면 그 합계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이 합계금액 있잖아요. 얘가 여기 위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볼 줄 아시겠죠, 이제는? 네. 근데 여기 지금 세금 계산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은 다 나와 있는데 계산서가 아직 안 나왔죠. 우리는 계산서도 입력했었잖아요. 그런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그랬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고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에 보시게 되면 과표명세라는 거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거기에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계산서를 받은 거에 대한 그 집계 합계표 나와 있, 합계금액이 나와 있죠. 걔는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혹시나 계산서의 합계금액 발행한 거 또는 수취한 거 얼마냐고 물어보면 계산서는 어디서 봐야 돼요? 여기 과표명세에서 보셔야지 돼요. 됐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하는 거 하나씩 여러분 그 화면 보면서 답변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287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예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금액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납부세액, 차가감, 납부할 세액 얼마예요? 금액은 현재로는 똑같죠? 얼마예요? 288만 5천. 어떤 걸 물어봤는지 알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그 금액을 찾아서 답변하면 조회 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물어봤어요.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얼마입니까? 10천. 그쵸? 찾았어요? 얼마예요? 17만 5천. 오케이. 17만 5천 원이 두 번째 묻는 답의 질문의 답이에요. 자, 세 번째.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발급한 세금 계산서 중에서 영세율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영세율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출이죠? 매출에서 영세율과 관련된 거 어디 있어요? 금액 얼마예요? 4천만 원. 예, 그게 묻는 답이에요. 공급가액 물어봤죠?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공급가액을 물어보는지 또는 세액을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문제요.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에 의한 공급대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네요. 공급대가.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어디 있는지는 찾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있잖아. 330점.
공급 대가를 물어봤어요. 계산기로 뚫겨 보면 이 두어 개 더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매출과 관련돼서 이렇게 공급 대가를 물어보면 물론 계산기로 두들겨도 돼요. 근데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요 공급 대가의 합계 금액이 어디에 표시되냐면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에 대한 발행 공제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보는 많은 그 편의점들 있잖아요. 편의점들은 이렇게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매출 비율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신용카드를 갖다가 현금 영수증을 갖다가 발행을 한다면 그 거래는 투명하게 국세청에다 통보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경감 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363만 원에 대해서 여기는 공급대가요. 1.5% 세액을 갖다가 공제해 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한도액은 1,000만 원까지예요. 그래서 여기 그 소규모 업자들이 신용카드 특히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비율이 높은 그런 개인 사업자들한테 법인은 된다 안 된다? 법인은 해당 사항 없어요.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공제 제도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매출 세금 계산서의 총 매수와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지금 여기는 그 집계된 내용만 나와 있을 뿐이지 세금 계산서를 몇 장이나 발행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지금 질문하는 5번의 문제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부속서류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 부속서류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매매추전표 입력해서 세금계산서 저기 11번 또는 51번 입력했던 것들 있죠. 세금계산서만 집계해 놓은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계산서 집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고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고 보이시나요? 예, 이거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그럼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이 탭을 보시게 되면 탭 요 위에 매출 나와 있고 매입도 나와 있죠. 지금 우리가 조회하는 기간이 이기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기 예정이면 몇 월? 7월부터 몇 월? 9월까지 조회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엔터를 띵 치세요. 그러면 지금 매출에 대해서 그 총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봤죠. 세금계산서의 매수 여기 나와 있나요? 그다음에 거래처 수도 나와 있나요? 매수는 몇 장이에요? 8매라고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거래처는요? 몇 곳? 5곳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요 거래처 밑에 5군데 다 나와 있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조회하고 또 여기 지금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공급가액은 얘잖아요. 공급가액 합계액은 얼마예요? 여기 답이에요. 자, 조회해보니까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래처 중에서 제일 많이 금액 공급가액이 제일 큰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보면 찾을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제2기 예정신고 기간의 수치라고 그러면은 매입이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매입을 눌러보시고요. 수취한 그 세금계산서 매수 물어보고 있죠? 총 몇 매예요? 돼 있죠? 자, 근데 여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물어보는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입력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아닌 거 있었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수를 물어봤죠? 그럼 몇 매라고 해야 되겠어요? 10일이에요? 10이에요? 10개예요. 됐어요?
요것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 그다음에 매입 거래처는 몇 곳이에요? 8곳.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래처는 8곳. 아닌 곳은 한 곳이죠. 자, 그다음에 또 똑같이 공급가액이나 세액 제일 많은 거 적은 거 거래처 이런 거 다 물어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밑에 화면에서 찾아서 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288페이지, 289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게 또 열심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확인할래요? 안 할래요? 확인해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에 지금 배우셨던 부분 교재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정자산 입력하는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 항목들을 한번 쭉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라기보다는요, 회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업무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그 고정자산을 갖다가 등록하는 거. 회사에서는 이 고정자산 담당자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여기 업무량이 꽤 많아요. 이 고정자산이라고 써있는 항목은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을 합쳐서 우리 고정자산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드렸었죠. 유형자산하고 그다음에 무형자산을 합쳐서 여기 고정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실제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내용들은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고정자산 등록 클릭하셔가지고요. 화면 열어보세요. 그리고 그 교재에는 필수 예제 따라하기 291페이지에 기계정치부터 개발비까지 천천히 한번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계장치는 계정 과목이 기계장치라고 되어 있으니 F2 눌러서 조회하시면 되겠죠. 기계장치는 코드 번호가 206번이에요.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몇 번을 입력하라고 주었는지 없죠, 아무것도? 그럼 1번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1번. 거기 기계장치는 분명히 절삭기라고 되어 있죠. 절삭기. 그 다음에 취득년 월일은 2018년 7월 15일. 그 다음에 정률법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기초에 되어 있는 거 2,50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여기서 정기말 상각 누계액 자리에다가 1,120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11번에 내용연수 입력하는 칸이 있죠? 여기다가 5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지금 경비 구분을 하라 그러는데 기계장치는 지금 여기 생산설비라고 되어 있죠? 생산과 관련되어 있으니 500번이겠어요? 800번이겠어요? 500번이겠죠? 그래서 생산설비이기 때문에 500번 제조. 그 다음에 업종코드 나와 있죠? 업종코드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업종코드 몇 번이라고 입력하래요? 그냥 13번 입력해주면 됐어요. 그럼 이렇게 회사에서는 실제적으로요, 이러한 그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입력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취득한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썼을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입력해 볼까요? 두 번째 2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분명은 압축기 취득 연월일은 2020년 7월 10일. 그 다음에 정률법 똑같죠?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2천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무계액은 451만원.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똑같이 500번대 경비구분은 500번, 업종 번호는 13번. 됐죠? 자, 근데 뭐 이것도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실무에서요, 지금 우리가 감가상각을 배울 때
그 내용연수가 왜 차량 운반구는 5년이고 기계장치도 5년이고 건물은 뭐 17년이고 이런 걸 누가 구분하는 건가요? 궁금하지 않던가요? 여기 내용연수 옆에 보면 말풍선 보이시나요? 말풍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업종별 자산, 시험 연구형, 무형 고정자산에서는 이런 항목들은 내용연수 이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해당되는 거 보고 그냥 찾아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런 내용연수를 갖고 있는 게 보편적입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시겠죠? 팀장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거기에 맞는 걸 눌러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용연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시겠죠?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에 보시면 차량 운반구라고 나와 있죠. 그건 자산 기정 과목의 차량 운반구 코드 번호는 208번이에요. 이렇게 저는 좀 많이 했으니까 다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은 적게 했어도 다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코드 번호는 1번 해갖고 트럭 되어 있네요. 트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18년 3월 15일. 정률법 똑같고요.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1,600만원, 누계액은 960만원. 그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자, 경비금은 얘도 공장 생산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OK 500번대. 그다음에 업종 코드는 1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번하고 01이 다르나? 똑같죠? 차량 운반구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이것도 차량 운반구죠? 2번 누르고 이번에는 승용차. 승용차 해주시고요. 취득 연월일은 2020년 01월 5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9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59-0050, 내용연수는 5년. 자, 이번에는 본사 영업부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경비구분은 800번 때려야 되겠죠. 이렇게 업종 코드는 1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비품이라고 나와 있죠. 비품 얘는 212번이 코드 번호고 1번 해가지고 복사기, 그쵸? 복사기. 취득 연월일은 2019년 7월 31일. 취득가액은 120만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유계액은 70만원. 내용연수는 5년. 이도 본사라고 그랬으니까 800번 오케이. 코드 번호도 1번 업종 코드 번호. 근데 얘는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 치고, 자, 맨 마지막에 개발비라고 되어 있죠. 개발비도 입력해 주시고요. 1번에 똑같이 개발비라고 써 있고요. 취득 연월일은 2020년 1월 1일 정액법으로 되어 있고, 기초가액은 480만원 입력해 주시고요. 정액법 4년, 내용연수는 4년. 그 다음에 본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800번대. 코드 번호는 업종 코드는 63번. 됐나요? 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교재에 29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취득 연월일이 다 올해 전이죠. 올해는 지금 2021년인데 만약에 2021년 단기 취득한 게 있다면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고 단기 중 취득가액 있죠. 4번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올해 취득한 게 있다면.
올해 취득했으니 당연히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을 리가 없죠. 이해되시겠어요? 단기에 취득한 거는 4번에다가 입력해 주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 정액법, 정률법이 나와 있나? 여기는 정액법, 정률법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정액법, 정률법 여러분이 선택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료에서 주어진 대로 고정재산 한번 등록해 보는데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하니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까 했던 기기정치 하나 해볼까요? 이거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배웠을 때 이론 문제에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라고 정률법으로 또는 정액법으로 계산하는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계산하는 공식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집사기 여기 와가지고 아무거나 등록해놓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밑에 감가상각비 계산되는 금액 회사 계상액이라고 해서 얼마라고 계산된 거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거 틀리진 않겠죠? 여기서 하는 것도 알려줬는데 계산하는 방법 참고로 이렇게 이용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감가상각비 계산된 금액이 13번에 회사 계산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금액하고 292페이지에 항목별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제대로 나와 있다면 입력도 제대로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 설명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요? 294페이지까지 지금 개발비, 당기분, 상각액까지 해서 입력했던 숫자, 그다음에 여기 회사 계상액이라고 하는 13번하고 감가상각비 구분해서 맞춰보시게 되면 제대로 다 맞으면 입력이 제대로 잘 다 됐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고정재산도 한번 입력은 일단 해봤고요. 그 다음에 2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무슨 결산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 결산이라는 파트는 여러분들이 우리 회계 순환 과정에서 결산하는 파트 있죠. 즉 기말 정리상 또는 결산 수정분계라고 불렸던 항목이랍니다. 그런데 기억이 날 리가 없죠. 또 다 까먹었을 테니까. 자, 화면 보세요. 이 내용들 지난번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자, 우리 처음에 배웠던 항목들이잖아요. 그죠? 회계 순환 과정이에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자, 회계상의 거래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회계상의 거래인지 아닌지. 회계상의 거래라면 거래의 8요소에 의해서 얘를 갖다가 분기장에다가 기록해야 된다 그랬었죠. 분기가 뭐예요? 계정이 뭔지, 차변되면 어디다 써야 될지, 금액은 얼마인지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 분기라고 그랬었죠.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하고 총계정원장에다가 옮겨주는 거 전기한다 그랬었죠. 그러다가 결산할 때가 되게 되면 결산하게 되면 결산에 무조건 예비 절차 첫 번째 거는 뭐라 그랬어요? 시산표 작성하라 그랬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계 이 재고조사표라고도 부른다 그랬었죠. 이거 수행해야 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기말정리상 결산 수정분계 해야 되는 것들 이해되심? 자, 그러면 여기 봤으니까 얘를 갖다가 지우고 자, 여기 항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려고 합니다. 결산이라고 하면은 결산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입력하셔야 되는데 결산은 크게 교재에서 구분하는 방법대로 한다면은 수동결산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수동결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수동결산이라고 부르는 항목은 여러분들이 거래 내용들을 보시고 나서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차변, 그 다음에 대변 구분해서 얘네들을 입력해 줘야 되는 항목들을 얘기해요. 어디서 입력해야 되냐고요? 일반전표 입력에서요. 일반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 날짜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차변, 대변 구분해서 직접 결산을 해주시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결산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자동결산은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 갔냐? 띵띵.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해당 칸에다가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는 걸 우린 자동결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산의 순서는 반드시 수동결산을 먼저 일반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자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해 주셔야 돼요. 순서가 자동결산이 쉽다고 자동결산부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자동결산을 하게 되면 장부가 마감이 돼 버려요. 근데 마감해 놓고서는 저기 수동결산에 가서 12월 31일자를 또 입력하면 마감된 자료에 반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잔액도 틀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순서는 반드시 수동결산부터 한다.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한다. 수동결산은 일반전표에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해당 칸에다가 해당 금액을 입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얘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일단 내용만 먼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교재에서는 여러가지 계정 과목에 대해서 결산할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수동결산 항목에는 이런 계정이 있어요. 저런 계정이 있어요. 즉 우리가 배웠던 손익의 이현이라든지 단기매매주권의 공정가치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별게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다가 간략하게 한번 쭉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재무상태표에서 결산 정리상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참고로 받으시란 얘기예요. 결산을 할 때는 기말정리사항 또는 결산수정분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계정 과목들 결산할 항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계정들 여기 결산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 결산 시작하게 되면 1번 제1순위로 기말 재고 금액을 입력해야 하시대요. 기말 재고 입력하는 게 1번이고요. 재무상태표에서 두 번째로는 여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해야 돼요.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것이 여기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돼요.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주시는 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퇴직급여에 대해서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을 갖다가 입력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대부분의 모든 회사에서 재무상태표 관련돼서 기말정리사항으로서 회계 담당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이외에 재무상태표 계정 중에서 정리해야 될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여기 우리가 배웠던 계정 과목 중에서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었죠.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다면 얘 없애줘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이를 공정가치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되는 거 연습했었을 거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평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외화 자산이라든지 부채가 있다면 이를 환율로 평가해 주셔야 돼요. 환율 평가.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말 정리사항으로서 정리해 주셔야 될 기존 과목들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이란 얘기죠. 그럼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냐? 아니, 이거 자체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결산할 때 개정 과목들 중에서 무엇을, 어떤 개정 과목들을 결산 정리사항으로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한 표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느냐면요. 손익계산서에서 정리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손익의 이연이에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거죠. 손익의 이연은 제가 선불이라고 그랬죠. 네. 손익의 이연은 개정 과목 두 가지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선급 비용하고 선수 수익, 요거밖에 사용 못한다 그랬었죠. 요거 좀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두 번째 손익의 예상이라고 그랬었죠. 손익의 예상은 후불이라고 그랬었죠. 후불이면은 여기도 기존 과목 두 개밖에 사용 못하죠. 미수 수익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앞에 쓴 거는 자산 계정이고요. 뒤에 쓴 것은 부채 계정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비슷한 게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소모품 하고 얘는 자산처리법이죠. 그 다음에 소모품 B도 있었죠. 소모품 B라고 쓰면 얘는 비용 처리법으로 기록하는 방법, 요거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부가가치세 그 각 분기별로 그 분기해 주는 거 있었죠. 걔도 우리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한다 그러면 12월 31일자로 그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 여기 정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얘도 본의 아니게 12월 31일에 기말정리사항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 정리해 주시는 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법인세가 있어요. 법인세 비용 정리해 주는 거. 손익계산서에서는 여러분이 회계 1급 정도에서는 이 정도만 판단하실 수 있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 외우란 얘기인가요?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회사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계정들을 기말정리사항으로 여기 정리해야 될지 알아두면은 그 결산할 때 담당자들이 이해하는데 되게 좀 수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되는 것들을 교재에서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하나하나 거기 검토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보셨으면 교재를 한번 보겠어요. 교재 2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중간에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서요 12월 31일에 결산분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자, 이번에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결산 방법을 보니까 일본의 수동결산에는 일반전표 입력에서요 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익, 계정과목도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얘기고요. 자동결산에서는 이런 것들 쭉 해주라 그랬는데 지금 설명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직접 입력하고 난 다음에 아, 결산이라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숫자로 써놓은 거 있죠. 재무상태표에서 여기 숫자로 써놓은 얘네들은 우리가 자동결산이 되는 항목들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지금 그 295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셔도 실기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하는 정도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결산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뒤에서 문제 나온 걸로 설명해 드리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96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수동결산 내용 중에서 각 계정별로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금액은 안 나와 있고 계정가만 띵띵띵 나와 있죠. 그 금액에 대한 내용들이 297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건 이따 직접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 내용도 나와 있죠. 얘도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8페이지 넘어가 보면 감가상각비라든지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그 다음에 299페이지에 법인세 비용 입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전표 추가하는 것까지요. 지금 얘는 읽지 마시고요. 실기로 한번 연습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재에서 보면서 한번 입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01페이지에서 거기 문제 필수예제죠. 필수예제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자료 입력하는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얘는 다 지우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보자마자 재고자산에 대한 거 물어보고 있죠. 지금 경영과 회계의 기말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번 재고자산에 대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라고서는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대한 거 원재료, 제공품, 제품 거기 금액들이 다 나와 있죠. 얘는 어디다 입력하느냐 하면 얘는 지금 제가 아까 숫자로 쓴 거는 자동분기 된다 그랬었죠.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자동분기를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월은 지금 결산하는 것이니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항목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결산정 금액이 우리가 아까 회계 순환 과정에서 수정전 시산표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결산 후 금액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대부분 지금 수정 후 시산표에 해당되는 건데 중간에 결산 반영 금액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가 기말정리사항 입력하는 자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숫자를 입력할 때는 초록색으로 표시된 자리에만 입력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여기 지금 기말 자료,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항목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매출원가 나와 있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 나와요?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손익계산서 순으로 나와 있겠네요. 그죠? 매출 총액에서 뭘 빼면은 환관비 빼면은 영업이익 나오겠죠. 영업이익에서 맞는지 한번 계속 볼까요? 여기 매출 총액 나와 있잖아요. 환관비 나와 있죠. 그럼 밑에 뭐 나와 있겠어요? 영업이익 나와 있고 영업의 수익 비용 다 나와 있죠. 그럼 밑에 뭐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별걸 다 외우고 있네, 그죠? 이게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여기 제품에 대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연습했던 것처럼 저기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뭐뭐뭐 원재료, 노무비, 제조경비 세 개로 한다 그랬었죠. 근데 문제 1번에서 지금 원재료 기말 재고액 얼마라고 알려준 거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재료 기말 재고액 이 칸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되냐? 이렇게 그냥 입력하시면 된 거예요. 두 번째 뭐 나와 있어요? 제공품은 요 밑에 우리 지금 공장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밑에 보이시나요? 찾았어요? 거기다가 얼마 입력하면 돼요? 25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내려가면
기말제품 지구에 있죠? 네. 거기다가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1번 문제는 끝난 거예요. 됐나요? 자, 2번 문제는 제가 아까 써드렸던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이 결산해야 될 거 1순위, 1번, 2번, 3번, 4번 써드렸죠? 재고자산 나온 다음에 제가 매출채권 써드렸죠? 2번 문제가 매출채권의 1%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한다. 그럼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러면 금액을 알아야 될 텐데 우선 매출채권이라는 건 뭐가 매출채권이에요? 매출채권이 뭐예요? 외상 매출분. 또 다 들어. 맞았어요. 맞아요? 그런 계정을 모르면 이거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온 금액 조회를 해봐야지 지금 금액은 알 수가 없잖아요. 문제에서는 지금 매출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그랬었잖아요. 지금 결산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채권인 외상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 어디에 있겠어요? 받으러 오미. 여기 잠깐 이뤄놓고 여기 재무상태표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계정들은 재무상태표 계정들 아니었었어요? 여기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세요. 우리 결산하는 거니까 날짜는 며칠을 기준으로 몇 월을 기준으로 봐야겠어요. 12월 기준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외상매출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밑에 대손충당금도 보여요? 그다음에 밑에 받으러옴도 보입니까? 받으러옴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지금 없죠? 그러면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여기 5천만 원, 5,062만 원에다가 1% 계산기로 계산하면 50만 6,200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대손충당금은 얼마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만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기억나요? 자, 근데 여기서 찾는 거 지금 보여드렸어요. 매출채권 어디서 찾는지, 또 대손충당금이 남아있는지 아닌지 보여드렸죠? 자, 근데 이거는 나중 문제고, 자,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 화면은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계산한 그 대손충당금 있죠? 대손충당금은 상대편 계정이 대손상각비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대손상각비라고 써있는 외상매출금과 그다음에 받으러 온 여기에다가 계산된 충당금 있죠?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런데 얘가 좀 편리한 게 회계 프로그램은 요 화면 위에 보시면 대손상각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클릭해 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옴에 대한 상황이 지금 표시되어 있죠? 근데 얘는 매출 채권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밑에 단기대여금, 미수금, 즉 기타 채권도 나와 있죠. 얘는 반영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스페이스바로 얘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뭐만 딱 남겠어요? 매출 채권만 딱 남겠죠? 됐어요? 그리고 대손율 여기 지금 1%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2%라고 하면 여기 클릭해서 2%로 바꾸면은요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결산 반영이라는 거 보이시나요? 결산 반영 클릭해서 얘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여기 외상매출금 아까 제가 썼던데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았는데 딱 반영돼 있죠. 근데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얘가 대손상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얘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얘 활성화 시켜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대손충당금 계산하는 거 그렇게 똑같이 계산해서 그 숫자를 아까 그 자리에다가 손으로 입력 직접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니까 되게 편하죠. 이 프로그램 사용할 줄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실무에서는 얘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겠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겠어요? 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겠죠? 실제에서 사용하는 모습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 두 번째 대손충당금 설정하기란 거 해봤죠? 아 이렇게 설정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음? 네. 그다음 세 번째 뭐 나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추가 설정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생산직하고 사무직이 나와 있는데 생산직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디서 설정하는 거냐면 생산직은 지금 공장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럼 노무비에 보시게 되면 노무비에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죠. 퇴직급여 1200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밑에 퇴직연금에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금액 얼마라고 입력하면 된다? 75만. 지금 입력하지 마세요. 여기다 75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사무직이 나와 있죠. 사무직은 판관비에 해당되죠. 그래서 사무직은 요 밑에 판관비로 내려가서 똑같이 퇴직급여 1200 나와 있죠. 여기다가 얼마? 거기 150만원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제가 왜 입력하지 말라 그랬냐면 여기 또 위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클릭해 보세요. 그럼 퇴직급여 추계액이 나와 있고 기초금액 나와 있죠. 여기서 입력해서 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단 말이죠. 얘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올해 2021년도 결산할 때요. 언제? 2021년 결산할 때 총 직원들이 다 퇴사한다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초금액은 지금 얼마가 있대요? 2천만 원. 여기 500번대에 2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생산직 75만 원 더 추가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올해 퇴직급여 추계액으로 금액 계산된 금액은 얼마란 뜻이에요? 실제로 올해 계산된 금액은 2천만 원에다가 75만 원이 더 계산이 됐다는 뜻이죠. 네. 근데 기초 금액이 얼마 있었으니까 2천만 원 있었으니까 추가로 여기 위 오른쪽에 보시면 75만 원만 추가로 설정하라고 딱 나오죠. 여기 퇴직급여 추계액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 사무직은 지금 올해 12월 31일 날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로 계산됐다는 뜻이에요? 1150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됐다는 뜻이죠. 근데 기초금액이 1000만 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5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금액 여기 추가 설정액이라고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얘도 그 대손 충당금처럼 결산 반영 누르시면 각각 거기 제조경비하고 판관비에 그 금액들이 딱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 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칸에다 어떤 금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프로그램도 이해해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없으면 여기 자리에다 그냥 입력하셔도 되겠죠. 무조건 그냥 입력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길을 갔다가 이걸 어떤 뜻이니까 이렇게 반영해야 되겠구나 그걸 아시란 얘기죠.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보면 이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반영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도 두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기계장치는 제조경비라고 그랬죠. 기계장치의 제조경비면은 기계장치 제조경비면 여기 공장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비에 보시게 되면 쭉 밑에 내려가면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에서 여기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보이시나요? 이건 공장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계장치에 해당되는 거 제조경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요 칸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1320만 9,790원 입력하면 돼요. 오케이? 아직은 입력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조경비, 차량운반구 제조경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차량운반구 제조경비에 해당되는 거 금액 얼마? 288만 6,400원.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럼 제조경비는 두 개 다 입력이 끝났죠? 네. 그 다음에 판관비라고 되어 있는 거 밑으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판관비에서도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차량운반구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228만원 금액 보이시나요? 네. 그거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보고 그 다음에 비품도 있죠. 네. 비품 얼마? 22만 22만 5,500원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는 요 밑에 무형자산 보이시나요? 네. 요 칸에다가 120만원 입력하시면 예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입력하지 말라 그랬을까? 지금 이 금액들을 아까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해놨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지 않겠죠, 당연히. 왜? 그 종류가 한두 가지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다 다 입력해 그걸, 그죠? 그래서 똑같이 요 위에 보시게 되면 감가상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예,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금액 쭉 반영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또 결산 반영 눌러보세요. 그럼 해당되는 자리에 쭉 다 들어가 있죠.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칸에다가 숫자만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네. 1번, 2번, 3번, 4번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다. 그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일단 얘는 그대로 내비두고요. 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당기분, 이자, 미수액이라고 그랬죠. 네. 돈 못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뭐를 못 받았어요? 이자. 그러면 얘는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후불이죠. 얘는 지금 일반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되는 그 수동분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날짜는 며칠 날짜로 입력한다? 12월 31일자로 차변에 뭐라고 입력해 주면 돼요? 미수 수익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죠. 금액은 얼마? 15만원 됐나요? 대변에다가는 이자 수익 지금 우리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손익에 예상해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분기할 때 차변 대변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 법인세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얘는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 비용 문제는 일반 전표에서 수동으로 차변, 대변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분기 아까 결산자료 입력 있죠? 네. 거기서 입력해 주셔도 돼요. 우선 수동분기로 할 때에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것은 급여처럼 그냥 말 그대로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요 계정도 똑같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암기했던 것처럼 법인세 비용 얼마라고 돼 있어요? 369만 원이라고 돼 있죠? 369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는 선납세금은 조회하라 그랬죠? 네. 선납세금 저기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아까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재무상태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자산 계정에 선납세금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15,400원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 15,4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의미를 보세요. 지금 법인세를 얼마 내야 된대요. 우리가 세금 내야 될 거 계산해 봤더니 얘는 문제에서 항상 다 가르쳐줘요. 왜 법인세는 여러분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법인세가 얼마 계산됐다고 그걸 가르쳐 준단 말이죠. 369만 원을 지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선납세금의 뜻이 뭐예요? 세금을 먼저 이만큼은 냈다는 뜻이죠. 15,400원을 먼저 냈으니 나머지 금액은 360.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미지급 세금은 얼마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367만 4천. 그쵸? 367만 4,600원은 내야 되겠죠. 네. 법인세는 지금 이게 며칠 날짜로 지금 우리가 회계 처리하고 있어요? 12월 31일 날짜로 지금 회계 처리하고 있죠? 이렇게 법인세, 세금은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배우셨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과세기간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죠. 근데 법인세라고 하는 세금은요, 우리 과세기간이 12월 31일 끝나고 3개월 이내예요. 3개월이라면 며칠까지겠어요? 3월 31일까지겠죠. 그죠? 3월 31일 날 이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계 처리는 며칠 날 하고 있어요? 12월 31일 날 하고 있으니 지금 3월 달에 납부할 입장에서는 아직 세금을 안 낸 거겠죠. 이 세금 언제 낼 건데? 3월 31일 날까지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금 낼 때 차변에 미지급 세금 367만 4,600원 이렇게 하면 되고, 납부할 때예요. 이거는 대변에 얘도 보통예금에서 2차 하겠죠. 다음에 3월 31일 날 내면 되니까요. 예금에서 367만 4,600원 이렇게 납부하면은 다음에 납부할 것까지 끝난 거죠. 그럼 법인세 비용도 이렇게 계산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12월 30일 날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죠? 아니, 법인세 비용은 급여 나갈 때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 냈던 거, 예수금 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 아직 다 못 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한다. 뒷다 어렵죠? 좋아요. 얘 지울게요. 자, 얘 자, 네,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얘 지우고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 여기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세요. 내려갔어요? 여기 선납세금 얼마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14,300원. 그럼 여기다 똑같이 15,400원 이렇게 없애주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선납세금 대변에다가 기록했던 거 있죠? 이게 대변에 기록하는 저기 뭐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세금 얼마 계산됐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법인세 지금 내야 될 금액은 369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선납세금 여기 15,400원 냈다면서요. 여기 글자 보세요. 추가로 더 얼마 내야 돼요? 367만 4,600원. 그럼 이거만 더 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아직 돈 안 냈으니까. 그리고 엔터를 띵 치면은 맨 위에 법인세 비용 얼마라고 계산됐어요? 369만 원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얘는 자동으로 법인세를 갖다가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얘는 차변에 법인세 비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밑에 거 두 개는 얘는 대변에 선납세금에 해당되죠. 이 밑에 거는 미지급세금에 해당되죠. 이렇게 입력하고 분기 끝나는 게 더 빠르겠죠. 일반 전표에다 할래요? 이걸로 할래요? 이게 낫죠? 근데 얘 지금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한 이 항목들은요, 숫자만 입력해 놓은 것이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차변 대변 처리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안 돼 있어야지. 요 왼쪽 위에 보시면 전표 추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전표 추가 얘를 반드시 눌러주셔야 돼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회계 처리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위에 뭐라고 떠요? 자동 결산 완료됐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셔서 12월 31일 날짜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봤더니 결차 결제에 갖고서는 우리가 처리했던 계정들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정들이 다 마감이 돼서 회계 처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총계정 완장 결산한 절차이기도 해요. 됐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지금 우리가 입력한 자료는 기말정리상 요것만 한 줄 알았더니 지금 어디까지 끝나버린 거예요? F3을 누름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편리해. 그죠? 네.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면 옛날에는 장부에다가 기록해서 출근 시간이 9시부터 퇴근 시간이 6시였다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효율성이 높아졌으면 퇴근 시간이 4시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 몇 시까지 근무해요? 6시. 이게 뭔가 좀 언페어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결산과 관련돼서 결산에서 해당되는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일자 수송결산 해봤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자동분계 해봤죠? 네. 요것도 조금만 연습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좀 들죠? 네.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파트 이제 결산이 끝났으면 장부도 다 완성이 됐겠죠? 네. 재무제표도 다 완성이 됐겠죠? 그러면 결산이 끝나면 일이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또는 경영진에서 자료들 만들어서 달라고 하거든요. 장부, 재무제표 조회하는 것 연습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목록비가 없어졌어요. 너무